는 성별과 정체성,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또 계속 변화하는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 또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공중화장실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인터뷰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경험, 그리고 국내 성소수자 정체성 형성 요인을 파고든 메타 분석 연구, 사랑의 심리를 다룬 기사도 있고요. 또 성적 지향의 원인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 종교계의 다양한 입장들, 신생아 뇌 연구 결과, 그리고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적 사례, 마지막으로 학교 교과서 속 성 역할 묘사 분석까지 정말 방대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죠.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또 개인의 내면, 관계 맺기, 그리고 과학계의 논쟁이나 종교적 신념, 법적인 판단, 교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경험되고 때로는 좀 갈등의 지점이 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각 자료가 던지는 의미를 좀 연결해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할 자료는 서울대 연구팀의 공중화장실 연구인데요.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성별 규범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된 게 그게 1950년대 이후 산업화, 근대화랑 맞물려서 위생 개념이랑 같이 도입됐고 특히 2002년 월드컵 같은 큰 행사 계기로 화장실 문화 개선 이런 이름 아래 확산됐다고 하죠. 여성 화장실에는 소리나 냄새 가리는 에티켓벨, 파우더룸 같은 시설 추가되고 요즘엔 또 안전 문제로 비상벨까지 설치되고 약간 남성 화장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연구가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편의나 안전,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여성 화장실에 그 여러 장치들 있잖아요. 에티켓벨, 화장대, 심지어 안전장치까지도 이게 역설적으로 여성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특히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 아래 두게 만들고 여성의 몸이나 배설행위를 뭔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즉, 이 공간 설계 자체가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규범, 특히 시스젠더 중심성, 그러니까 태어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규범을 강화한다는 분석이에요. 반면에 남성 화장실의 그 개방된 소변기 구조는 남성을 시선에 좀 덜 민감하고 공간을 장악하는 주체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와, 저는 화장실 칸막이나 시설 하나하나에 그렇게 복잡한 사회적 시선 규범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깊이 생각 못 해봤어요. 정말 좀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이런 규범이 또 어떻게 작동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는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맞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기존의 여성성 규범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남성은 잠재적 위협이다. 이런 통념이 사실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지우고 외모 규범을 강화하는 그런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 화장실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각적 상호작용이 덜 엄격한 편이라서 트랜스 여성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때로는 시스젠더 남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의식하게 만들면서 전통적인 시선 권력 관계를 뒤집는 순간도 만들어낸다고 분석해요. 아, 이런 공간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학교라는 또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연결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휴먼 라이츠 워치 자료에 나온 그 김도연 학생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학교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얼마나 좀 비후호적일 수 있는지, 옷차림이나 화장실, 탈의실 사용 같은 진짜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기조차 싫었다고 했었죠. 네, 바로 그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공간의 규범, 그러니까 시스젠더 중심성이나 이성의 규범성이 개인의 삶,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공간인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자료,
월간 노동법률에 소개된 일본 경제산업성 사례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여성 복장은 허용했지만 여성 화장실은 특정 층만 쓰도록 제한한 조치였어요. 이게 개인의 정체성 존중 문제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의 정서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좀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공간과 경험이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면 그럼 그 정체성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타고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이 문제, 즉 선천성, 후천성 논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부산대 기런평 교수의 논문은 돔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합니다. 유전자나 두뇌 구조, 호르몬 같은 기존 연구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비교적 최근의 후생 유전학 연구, 그 의문 연구팀의 발표에 대해서도 표본 크기나 분석 방법의 한계, 동료 평가 부재 이런 걸 들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길 교수가 지적하듯이 선천성 여부가 종종 도덕적 책임 문제나 사회적 수용 문제랑 직결돼서 논의되기 때문인데요. 그의 주장은 현재 학계는 유전적 결정론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언론 같은 데서는 여전히 선천성 주장이 부각되면서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동성애 합법화 같은 논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쪽의 주장이고요. 저희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 주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같은 분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성 간의 끌림을 유전적 번식 본능과 연결짓기도 해요. 특정 시기의 채취나 호르몬 변화가 매력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요. 와, 정말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군요. 근데 이런 선천성 논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국내 성소수자, 그러니까 LGB,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질적 메타 요약 연구도 있네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 9개를 종합 분석한 거라고요. 네, 맞아요. 이 연구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인의 선택, 이것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자기 내면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사회적 분위기 같은 외부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아까 본 김도연 학생의 학교 경험이나 또 뒤에서 다룰 교과서 문제 같은 게 바로 이런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원대 논문에 소개된 심리적 양성성이라는 개념도 참 흥미로운데요. 심리학자 샌드라 뱀이 제시한 개념인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반대 극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특성으로 보고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상황 대처에 더 유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 헬스조선 기사에 나왔던 그 신생아 뇌 연구 결과, 예를 들어 여아는 회백질, 남아는 백질 연결성이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연구진 스스로도 이걸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데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사회적 역할이나 정체성을 딱 결정짓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자칫 사회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학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 형성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성 역할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창원대 박옥현의 2002년 석사 논문은 당시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교과서 속 사진이나 사파, 본문 내용에서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발견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의사는 남성, 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려진다거나 특정 광고 문구를 인용하는 방식 등에서요. 그리고 교사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언급되었고요. 네. 이런 교육 환경은 아이들이 성역할에 대한 어떤 편견을 학습하고 자기 잠재력을 좀 제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휴먼 라이츠 워치 인터뷰에서 지리 학생이 교사로부터 직접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들었던 경험, 이게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창원대 논문에서는 교과서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나 남성의 가사 분담을 좀 균형 있게 다루고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성평등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합니다. 교사의 인식 개선이나 교육 자료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믿음 체계, 특히 종교는 이 성과 정체성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별로 입장이 크게 다르고 또 다른 종교 간의 차이도 뚜렷하고요. 예를 들어 2014년 미국 통계를 보면 불교나 유대교 신자들은 수용 비율이 꽤 높은 반면 일부 보수 개신교 교단 같은 데서는 낮게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각 종교 교파별로 동성애 성향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동성애적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동성결혼이나 성소수자 성직자 임명, 관련 법제화에 대한 입장 등을 아주 상세히 비교 정리해놨습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행위는 죄로 보고 동성결혼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개신교 내에서는 보수적인 교단과 또 진보적인 교단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죠. 이슬람이나 유대교 내에서도 분파별 차이가 크고요. 불교나 원불교는 비교적 수용적이거나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이 다양한 입장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또 중요한 점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겪는 내적 갈등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별과 정체성이 공간, 과학, 사회화, 종교 같은 정말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인식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인식의 힘이 우리 삶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관계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지막으로 한결의 기사를 통해서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아얄라 파인스라는 분은 사랑을 좀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단순히 가슴이 뛰는 그런 신체적 각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느낌에 이건 사랑이야 라고 이름 붙이는 인지적 해석, 즉 일종의 꼬리표가 붙어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꼬리표 붙이기, 즉 인식과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샌드라 머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참 흥미로운데요. 흔히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상화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백상의 대학생 커플을 1년간 추적해보니 상대방을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도 높고 갈등도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관계의 질은 물론이고 삶의 경험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성별이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고정관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어떤 콩깍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타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름 붙이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기사는 또 사랑을 자꾸 시험하려는 태도를 좀 경계하면서 진심을 얕은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공중화장실 설계에서 시작해서 신생아의 뇌, 교과서 속 그림, 종교 교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성별과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 문화, 과학, 관계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화장실 디자인 하나, 교과서의 사파 한 장, 과학기의 치열한 논쟁,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성별과 정체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우리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틀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질문이 당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